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꼽으라면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임 없이 백남준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의 모든 퍼포먼스와 철학이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세상을 연 사람이 바로 백남준이기 때문입니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음악으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OL 필두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인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레이저 기술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가운데 1990년대 중반 뇌졸중이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은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성견지명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받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 들여다보기를 오늘 드디어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작년 백남준 탄생 90돌라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행사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전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놓인 다다익선이 지난 17일부터 시험 가동에 착수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거장 백남준 1932, 2006의 최대 규모 작품으로 1998년 브라운관 T 1003대를 쌓아 올린 거대한 탑입니다. 잦은 수리를 반복하다 2018년 전면적인 보존 복원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는 브라운관 T 교체였다. 단종된 지 오래라 아프리카 중고상까지 뒤져도 씨가 마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미술관 측은 숙고 끝에 고장난 브라운관 T 대신 LG 평면 모니터 268대를 새로 제작해 끼워 넣었습니다. 21세기 다다익선이 탄생한 것이다. 상영되는 8가지 영상도 디지털로 변환 복원에 거의 영구적인 보존을 도모했다며 올해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하반기 정상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다익선의 거대한 빛과 함께 백남준을 기리는 잔치가 1년 내내 잇따릅니다. 그가 1977년 발표했던 LP 음반 제목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처럼 전국이 들썩이는 것입니다. 백남준의 집으로 불리는 경기도 백남준 아트센터가 포문을 엽니다. 백남준의 기일인 29일,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을 분류 정리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로 무료 공개하는 것입니다. 3월 첫 전시에서는 백남준 예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순간을 되짚으며 2000년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회고전 출품작 3원소 및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출품작 칭기즈 칸의 복권 등을 다시 선보입니다. 특별한 퍼포먼스도 준비됐습니다. 백남준이 직접 그린 악보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 1961을 국내 최초로 시연하는 전시가 3월부터 6월까지 열립니다. 고인의 생전에 연주되지 못한 이 곡을 국내 예술가들을 연주자로 초청해 전시 형태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악보는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가 아니라 백남준이 그림과 영어로 작성한 일종의 암호입니다.
이탈리아 소녀의 기도 소리 같은 지시문을 해석해 음향으로 구현하고 관람객에게 소음을 내도록 하는 등 참여 유도를 통해 백남준의 미완부의 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7월 24일에는 배우 황석정이 출연해 백남준의 동료 첼리스트 샬럿 무어먼의 삶과 예술에 대한 1인극을 벌입니다. 센터 측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백남준 탄생 90주년 기념전 서울 랩소디가 11월부터 열렸습니다. 독특한 점은 백남준의 글쓰기에 주목해 그가 남긴 미디어 아트의 시적 속성을 조명한다는 점입니다. 미술관 측은 특유의 다매체적 특성을 통해 현대시와 연결되는 백남준의 새로운 면모를 살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달 초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은 백남준 대표작 거북 1993, 케이지의 숲, 숲의 개시 1994 등을 소개하고 서울 KS 갤러리 등 화랑가에서도 백남준 관련 전시가 줄을 잇습니다. 해외에서도 백남준은 뜨겁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스티븐 연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백남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에 따르면 미공개 영상 및 기록 자료와 함께 데이비드, 보이오노, 요코존, 케이지,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이 회고하는 백남준 이야기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작진이 최근 촬영차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기리는 경기재단 백남준 아트 센터 행사가 있으며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국적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백남준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파격적인 예술적 세계관으로 매우 유명하며 지금은 볼프 포스텔과 더불어 비디오 아트의 세계를 개척한 누구도 부정 못할 세계적인 예술가이지만 비디오 아트 이전 시절에는 전유예술 퍼포먼스 아티스트였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으며 플렉서스 멤버로 퍼포먼스 예술에서도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백남준은 조선 직물업계의 큰 손이자 친일파인 백낙승의 아들로 태어났고 덕분에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에는 피아노나 전축은 물론 당시에 서울에 딱 2대밖에 없었던 캐딜락도 있었고 광복 전에 유치원, 애국 유치원에 다녔으며 한국 전쟁의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파인애플을 먹을 정도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돈은 물 쓰듯 쓰는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조부 백윤수 또한 청나라 비단을 독점 판매했던 거부로 종로오가와 동대문 시장 일대의 포목상 절반이 그의 것이었고 국상 때 만조백관의 상복과 제복을 일체 도맡았을 정도로 섬유업계의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후에 그는 직물, 대부업, 제약회사 등을 세웠고 재산은 한성은행 자본금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백남준은 당시 상류층만 다니던 수송국민학교와 경기공립중학교를 다녔는데 광복 전 그 시절의 학교에는 수영장과 영사기가 있어서 당시 학부모였던 대한극장 사장이 학교에서 직접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중학교 음악교사로 후에 2대 음대학장을 지냈던 신재덕에게 피아노를, 작곡가 이건우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가 음악을 배우고자 한 계기는 어린 시절 접한 아놀드 쇤베르크입니다. 부유했던 덕분에 당시로서는 최신 전위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보다는 음악 자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훗날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행위음악을 작곡하고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49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으로 무기 구입을 위해 홍콩으로 갔다는 설이 있는 부친 백낙승의 통역으로 따라가 홍콩의 로이덴 스쿨로 전학합니다. 백남준은 이때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되어 그가 어학의 남다른 머리가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행위예술가로서 백남준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여권과 일본 비자가 있었던 백남준은 도쿄로 넘어가서 도쿄대학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당시 현대음악의 메카 독일 미넨 대학교로 진학하여 철학 석사와 음악학 석사를 취득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음악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같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윤희상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훗날 김민기 이전의 독일 괴테메달을 수여한 유의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을 때쯤 존 케이지나 조지 마치우나스 등의 영향을 받아 행위예술을 접한 뒤 행위예술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 선을 그리는 것도 사실 백남준이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이후 플럭서스의 일원이 되고 미국 뉴욕과 독일을 오가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백남준이 1964년 미국 뉴욕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무대에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때려 부수거나 넥타이를 자르는 행위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 백남준이 누드인 첼리스트 샬롯 무어먼과 공연하다가 샬롯이 경찰에 체포당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 결과 백남준은 미국 예술계에서 제대로 된 예술도 못하고 기행을 일삼는 사람, 급 예술가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다만 급 예술가라는 것은 당시의 미술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서서히 퍼포먼스 예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고, 물론 현대에는 현대미술하면 알 수 없는 무용과 행위들을 떠올리곤 하지만 이전 예술은 단순히 회화 아니면 조각 정도로 이루어지는 오브제 중심적인 예술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오브제 없이 예술가의 행위 자체와 관람객이 느껴야 하는 경험 위주의 예술은 매우 비주류라고 할 수 있으나 개척기이자 태동기였다. 예술의 범위가 확장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후에 퍼포먼스 예술은 80년대 이후 대중예술에서도 독특한 무대 연출, 패션쇼, 콘서트, 오케스트라 등으로 발전하여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제대로 된 무대 연출을 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퍼포먼스 예술이 현대예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종합예술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음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80년대부터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T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이끌림인데 급기야는 로봇을 만듭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싸우육으로 똥도 싸고 말도 합니다. 그는 이 로봇의 최후를 연출했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21세기 최초의 참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최초의 로봇 교통사고였습니다. 그의 결혼에 대해서는 오노 요코 때문에 잠깐 존 레논과 약간의 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그 당시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요코는 존을 선택해 그와 결혼했고 백남준은 꽤 충격받았던 듯하였습니다. 존 케이지 등과도 교분이 있었으며 비디오 아트 예술가 이전에는 피아노 행위예술가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하다가 도끼로 피아노를 부숴버리던 짓도 곧잘 했었습니다. 1977년 자신과 같이 행위예술 작업을 했던 구보타 시게코와 결혼했습니다. 구보타 시게코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에게 매료되어 자신의 남자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구보타 시게코는 백남준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963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전위예술가로 소개한 기사를 본 것이다. 1년 후 백남준은 일본으로 퍼포먼스를 하러 갔습니다. 구보타 시게코는 이 퍼포먼스를 보러 갔고 그때 백남준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신고 있던 구두에 막걸리를 부어 마시고 붓 대신 머리를 이용해 거침없이 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몰골로 퍼포먼스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백남준을 호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아주 섹시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구보타 시게코는 괜히 그 공연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고 그녀도 역시 전위예술,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며 전위성을 찾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피아노를 도끼로 깨부수는 사람을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하게 되는데 이혼 여인 구보타 시게코가 자궁암으로 불임 진단을 받고 엄청난 수술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백남준이 본인 명의의 의료보험 혜택을 활용하자며 먼저 청혼을 하고 결혼 후에도 구보타 시게코의 불임 진단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혀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면 백남준의 구보타 시게코에 대한 배려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구보타 시게코 역시 이런 백남준의 배려와 사랑의 사후에도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백남준과의 삶을 회고하는 책 나의 사랑, 백남준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자격인 백남준의 조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어서 이미지 하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암투병 중이던 구보타 시게코는 2015년 7월 23일 만 77세로 작고했습니다. 나의 사랑, 백남준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뉴욕에 살며 돈이 없었는데 한국의 백남준 형이 1만 달러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은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릴 생각이 없었고 컬러 텔레비전과 골동품이나 사다가 대뜸 불상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보타 시게코는 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탕진했는데 전시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하늘을 나는 물고기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사뒀던 불상과 티부처를 만들어 전시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뉴욕 미술계에서 초대박을 칩니다. 동양의 오래되고 고고한 상징과 서양의 최첨단 기술이 마주보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미지가 큰 감흥을 준 것입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백남준은 기본적으로 경제관념이 아주 부족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만큼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사업가 아버지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음악과 미학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다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쩌다 구보타 시게코가 돈이 생겨서 백남준에게 용돈으로 아껴 쓰라며 줬는데 저녁이 되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썼냐고 물으니 받은 즉시 나가서 비싼 치즈케이크를 먹느라 거기에 다 썼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마초입니다. 비디오 아트에 관하여 비급 예술가로 치부당하는 와중에도 백남준의 인지도는 꾸준히 쌓여가고 있었고 기괴한 퍼포먼스를 하며 조금씩 시도했었던 비디오 아트는 점점 백남준의 예술 세계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백남준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1974년부터 비디오 아트 설치 작업을 선보였으며 영상이 지상파 T에 방영되는 등 점점 유명해지고 예전과 다르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 회고전이 전시되었고 뉴욕뿐만이 아닌 미국 예술계에 큰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남준은 바쁘게 활동하였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17년간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조각과 교수로 있었는데 뉴욕에서 작품 활동하느라 바빠서 학생들을 자주 보지 못해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위 작품은 1973년 백남준이 선보인 글로벌 그루브라는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는데 신디사이저라는 영상 편집 장비를 일본 기술자와 함께 직접 만들어서 그 장비를 이용해 만든 작품입니다. 1984년 새해 벽두에 전 세계 동시 송출된 굿 모닝 미스터 오웰의 풀버전 영상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생중계 쇼 프로그램인데다 더불어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의 다원 생중계였다. 훗날 이 작업은 인공위성 예술의 대표적 사례로 불리게 된다. 연출은 영화 더티 댄싱과 시스터 액트 감독으로 유명한 에밀 아돌리노가 맡았는데 그는 더티 댄싱 감독 이전에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쪽 작업에도 능했습니다. 현대음악가의 전설로 남은 존 케이지가 나오는가 하면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 배우 이브 몽땅이 신나게 탭댄스 추며 노래도 부르고 현대무용의 거두이자 뉴댄스의 창시자인 머스 커닝햄, 살바도르 달리까지 이곳에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진지하게 첼로를 키는 장면은 압권, 전반적인 스토리는 오엘, 당신이 예측한 억압과 광기의 시대는 오지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잘 살고 있다. 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소설 1984에는 발달한 과학이 텔레스크린 같은 것처럼 오히려 인류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백남준은 발달한 과학을 이용해 예술의 새 지평을 연 셈, 예술의 신기원을 열면서 동시에 영미문화의 대작가를 비판 혹은 비평하고 아울러 현대 과학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갖춘 셈인데 이렇게 보고 위 동영상을 보면 소름이 쫙 돋습니다. 오직 1984년에만 할 수 있는 예술인 셈입니다. 다만 바이 키플링은 당시 한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는데 1등을 달리고 있는 일본인 마라토너의 모습 등 아시아의 문화적 선두주자는 일본이라는 암시가 포함된 장면이 제법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 영화 등 주류 일본 문화가 금지되어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언론에서는 백남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잠시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앞두고서 결국 다시 백남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88 서울 올림픽 일주일 전 손에 손잡고라는 작품으로 2년 전의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더 많은 참가 국가로 극대화시키며 냉전의 시대가 끝났음과 전 세계의 조화와 공존을 담아내면서 백남준의 위성 연작 3부작에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한국 대중들에게
백남준이라는 예술가는 1984년 굿모닝 미스터 O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로소 한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뉴욕에 가기까지는 한국에서도 무명이었고 그가 현지에서 악평을 들을 때도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때까지도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백남준 보고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실감이 안 나기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랴부랴 일본으로 출국하여 독일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다 34년 만인 1984년에 다시 고국을 찾았을 때 한 기자가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해요.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백남준은 초기의 악동 행위예술가 같은 이미지는 거의 없고 88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다다익선 같은 작품처럼 오로지 텔레비전 여러 대를 이용한 비디오 아트의 이미지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흔히 비디오 아트라 하면 정신사납거나 아름다운 영상물을 생각하기 마련이나 다다익선처럼 티를 쌓아두는 비디오 설치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티를 쌓아 역사 속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가져와 그 사람들의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동서양을 가로지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텔레비전이란 말 자체가 원거리를 가로지른다는 의미가 있으니 TV에서 이들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업도 유명합니다. 불상을 두고 그 앞에 CD를 설치하였습니다. 명상하는 부처가 티를 통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묘한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보여지는 모습, 영상물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라는 작업도 했는데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그에 맞춰 티에 입력된 영상이 송출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장치입니다.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방송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그의 비디오 아트는 바이바이 키플링, 굿모닝 미스터 OL처럼 영상의 내용적인 면으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영상 작업의 구조와 형태 자체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관 TV의 특성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관은 전자총을 쏘아 유리판에 발린 형광물질을 자극하여 영상을 보여줍니다. 백남준은 이를 직접 조작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티를 위한 선과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또한 자석을 갖다 대어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심지어는 관객이 직접 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디오 아트 작업을 하는데 많은 TV가 필요했는데 활동 초기엔 소니에서 출시한 제품을 쓰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삼성전자의 협력을 받아 삼성 TV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삼성 텔레비전 광고도 찍었습니다. 백남준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아파트에서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언은 맛있어로 아내가 해준 장어 덮밥을 맛있게 먹곤 얼마 안 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평소 그의 기행에 걸맞게 슬픈 기운 없이 폭소 속에 이루어졌는데 사회자가 젊은 시절 관객들의 넥타이를 마구잡이로 잘라댔던 그의 이야기를 하자 조문객들 모두 폭소했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자는 제안에 참가자들 모두 메고 온 넥타이를 잘라 그의 관에 던져 넣어주고 웃으며 그와 작별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한국, 미국, 독일에 분산되어 안치되었으며 한국에 있는 유해는 봉은사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후에도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2년 후인 2008년 TV 전파를 탄 KT의 쇼, 브랜드 광고 중 미스터 이노베이티브 편은 백남준 선생의 생전 퍼포먼스를 재편집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3D 모델링으로 재구성한 선생의 얼굴과 쇼를 해라라는 생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남준을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만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20세기에 이미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을 내다본 선지자였으며 인공위성까지 동원할 만큼 엄청난 배포의 기획자였다. 마셜 맥클루언 같은 문명 비평가부터 데이비드 보이 같은 가수까지 전 세계 수많은 인사가 그의 친구였다.
백남준이 연화장을 보내는 이는 1000명이 넘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스타였다. 미술사학자 김웅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백남준이 한국에서 예술을 했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이 되었을까? 나는 가끔 주변 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귤을 맛있는 귤로 키우지 못하고 탱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일찍 한국을 떠난 덕분에 한국인의 원형적 심성과 내면을 가장 잘 보존한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하여 그가 만든 작품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기억과 한국의 문화적 유전자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령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남준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첨단 기술 매체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상상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매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를 배척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을 선보인데 반해 백남준은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전자회로 관련 기술도 직접 공부하고 아베 슈야 같은 기술자와 협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품 만들기 위해 벨 연구소에서 포트란 언어로 코딩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저술이나 이론 작업도 꽤 많이 했습니다. 전자 고속도로를 예견한다든지, 인포아트에 대해 논한다든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유튜브나 스트리밍이 일상화된 지금 읽어보면 당연한 그의 예측입니다. 역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08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백남준 아트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바로 옆이 경기도 박물관이 위치합니다. 주로 현대미술을 위시한 퍼포먼스, 개념, 설치 미술이 중점적으로 전시되며 정기적으로 행위예술 페스티벌이 열리곤 합니다. 백남준 미술관이 들어선 곳은 도립박물관과 한국민속촌, 도립국악당 등이 인접해 있어 용인시는 용인 뮤지엄 파크,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 센터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들 구축해 문화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마북동에 있는 한국미술관은 그의 작품과 그의 아내의 작품이 자주 전시됩니다. 그는 광안리 해변 바다 한가운데 작품을 남기고 갔으며 아직도 작동 중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저희 존경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원역 삼성서울병원에도 백남준의 돈키호테가 있어 백남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2010년 7월 20일에 구글에서는 그의 탄생 78주년을 기념하여 로고를 특별히 제작하기도 했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사랑할 백남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